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강우 멘토입니다. 자, 다른 시간대보다 여는 이 시간만큼은 또 저하고 꼭 만나셔야 된다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드렸었죠. 자, 또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요. 일단 제 방송까지 보시고 또 이 크리스마스 또 연말 밤을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12월달 산타 랠리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 바로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산타 랠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요. 또 다시 한번 이 다음 주 그리고 또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자리에 착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왜? 자, 다른 이론보다 지금 시장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행할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심사 어디로 두어야 될지 오늘부터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슬로건을 또 다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 대한 관심,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니터가요. 네, 잠깐 멈췄네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한 주도주, 아직까지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안에서 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12월달 이 기조를 좀 넘어서서 그래도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의 위치를 본다면요, 이 산타 랠리를 조금 아쉽게 만들었던 것이 이 2,000포인트대를 잠깐 왔다 갔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마지막을 이 1,990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다음 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 위치를 좀 본다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 선언을 돌파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저항대로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수에 대한 모습들을 보신다면요, 일단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들 확인되었지만 항상 과거에서부터 해서 추세대로 움직이지만 않았었죠. 일단은 추세를 돌아섰을 때 항상 이 저점을 낮추고 난 다음에 급작스러운 반등을 크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우려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12월 달에 가장 크게 시장의 변수가 되었던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일단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큰 이유는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 분명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연결고리를 해서 환율적인 리스크에 대한 경험을 했었죠. 자,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주요 국가, 주요 통화에 대한 약세 정책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으로 한 번에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드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강달러에 대한 문제들, 계속해서 이 환율적인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적 리스크 이외에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요인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배경을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배경을 안다라면은 그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 당연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와 같은 시장 여러분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자체만 봤을 때는요, 12월 달 아직까지도 눌러있는 큰 이불을 덮고 있는 아주 답답한 장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곳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는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급등장과 최근 기조처럼 급락하는 장, 이럴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죠. 자, 일단 시장이 좋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장에서도 방어되고 혹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 시장에 유행되는 그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종목들을 잡아가자. 자, 그와 같이 다양한 매매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매매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간단한 표를 준비하자라고 했었죠. 자, 항상 제가 이 주도주 매매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간단한 여러분들의 시장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방송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림을 또 부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변 시장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미국 시장 혹은 유럽의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황새 이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기조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급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LG화학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이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에는 대형주를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소 이 대형주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못지않게 중소형주 안에서 하나의 색깔을 가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도 조금은 선방할 수 있었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을 모두 다 이 어느 한쪽으로 차별화를 두고 볼 수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좀 보기 어려웠던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불확실성은 사실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외국인들은 언제까지 팔 것이며 외국인들은 언제 돌아올까? 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환율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출주와 내수주를 좀 나뉘어서 봐야 되겠는데, 환율이 좋아졌을 때 이 수출주에 대한 종목들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시장이 아직까지 그 기회를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출주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드러나기 어렵고, 좀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들 어느 하나의 색깔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따금씩 경기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었는데 사실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군들도 조금은 조정되는 그런 한 주였죠.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 당연히 대형주 몇몇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중소형주들이 강했던 테마주의 흐름들은 강했었죠. 자,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것도 유난히도 이번 주에는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정치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안철수 의원이 탈당과 또 새로운 신당 창당에 대한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일단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이 일주일 동안에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정말 빠른 대선주 흐름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안철수만 올랐느냐? 사실은 이 대권 주자에 대한 잠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김무성 후보, 그리고 박원순 후보, 또 손학규 후보,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까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하주였습니다. 차후에는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과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와 같이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던 그런 시장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2,000포인트에 대한 터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부재한 상태.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테마주가 기상이 부리다 보니까 패턴주의 흐름들은 조금은 다소 강했던 시장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패턴주에서 흐름이 나왔던 것이 대선주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대선주 이외에 유난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M&A,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의 투자를 유치를 받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자, 중국의 투자가 있었던 기업들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냈는데, 자, 장대 양봉 뽑고 나서 눌림목 구간 이후에 N자형 파동이 나왔던 그와 같은 패턴주가 유행이었던 그런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표를 두면서 시장을 파악하자, 분석하자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시장 분류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인데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시장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금리 인상이 발표되던 날이 이날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일단은 지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충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이와 같이 반등이 나타냈는데, 자,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건강하게 볼 수 있었던 요인이 시장이 오늘 이후에 월, 화, 수까지는 내내 양봉 기조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음봉에서 시가에서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전강 후약으로 밀렸던 시장이 아니라 월, 화, 수 같은 안에서는 그래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국면이었다. 자, 다만 오늘 장까지 완벽하게 이 숨을 돌릴 수 없었던 자리가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저유가 기조에 대한 부담. 자, 저유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것인데,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하락 추세가 이제는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목점이 있고요. 흔히 말해서 변곡 구간에 있다는 것이죠. 자, 변곡 구간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 새로운 모멘텀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장의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시장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불확실성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의 내역들을 보시면은, 자, 네, 다시 돌아가서, 자, 이게 거래소, 코스피의 수급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그래도 기관이 꾸준하게 방어를 해 주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세, 한 달여 동안에 내내 매도를 하고 있지요. 자, 일단, 이번 달 12월 달까지만 벌써 외국인들이 3조 원 이상을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3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상당히 매물 부담이 컸죠. 자, 11월 달에도 1조 5천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자,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외국인 매도세였죠. 9월부터 11월 달까지 대체로 중동 국가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자, 지금은 12월 달 미국계 자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 당연히 되고 있죠. 자, 그러나 최근에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수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순매수 전환을 하지 않았지만, 자, 외국인의 매도세를 줄였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나타냈던 흐름들인데, 장 초반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계속해서 장중까지 보이다가, 자, 이게 하루 일과로 보시면은, 자,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마지막, 종가 이전 마지막 후반대에서 매수세를 키우면서 매도폭을 줄이는 그런 단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눈치만 보다가 장 후반대에 사고 싶은 종목을 산다는 거죠. 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매도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착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 자, 뒷부분에 같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도 보도록 하겠는데,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닥에선 담아내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최근에 와서 수급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난 다음부터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1거래량 중에 700억대가 과감하게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시장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코스닥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자금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단기성 자금으로 회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볼까요? 자, 지수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것은 코스닥의 오늘까지 이 10분봉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큰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모습인데, 사실 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장 마지막에 코스피에서도 종목을 산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단발성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계속해서 전강 후약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 그리고 이틀 3일. 자, 3일 내내 지금 장 초반에 뛰었다가 매도, 뛰었다가 매도, 뛰었다가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단타치고 있는 종목이다, 단타치고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기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과연 이 모멘텀에 대한 부재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써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요. 시장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증시 전체를 본다면은 지수에서는 여러분들 모멘텀 못 찾습니다. 차후에 제가 일러드리겠지만 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시선을 옮겨가야 되는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지수에 대한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느냐? 자, 요 이유입니다. 자,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들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여태까지 12월 달 동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적인 리스크, 그리고 저유가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저유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이 저유가 시대를 도래를 했는데, 일단 사우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와 미국 간의 관계 때문이죠.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오펙 회의를 통해서 중동 국가와의 줄다리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은 사우디가 양보하는 추세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이 오펙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 중동 국가에서는 여전히 기름을 좀 더 싼 마진을 감수하더라도 원유 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자, 미국도 이번에는 반기를 들고 있죠. 자, 미국은 공급을 좀 줄이면서 좀 물가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데, 미국도 다시 한번 이 자국에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 수요와 공급을 계속해서 채워왔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외국 수출까지, 이 원유 수출까지 또 준비를 하겠다라고 크게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와서 40달러 이탈하면서 30달러 수준인데, 자, 차후에는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또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이유가요. 곧 있으면은 이란에서 다시 한번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그동안 이 이란이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핵무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우라늄에 대한 이 중축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했는데, 자, 최근에 이란에서 이런 뉴스 나왔죠. 자,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기조가 없다. 이제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줄 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란이 원유 수출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떨쳐내고 원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다는 때인데, 자, 안 그래도 이 저유가 기조로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급을 키운다라면은 저유가 지속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겠죠. 자, 이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할 요금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원유 가격에 대한 하락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신흥국들,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조금은 경기에 둔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수급 불안감이 계속 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 불안감이 이와 같은 연결고리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맘 놓고 시장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혹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기조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만 살아나시면은 확실한 종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나라에서 또 기업에서 키우고자 하는 산업에 집중하자. 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둘 다 삼성이 하는 일인데, 자, 삼성이 새롭게 하는 신수종 사업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카. 자, 두 번째는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자, 이 두 가지만 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또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는데, 자,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이 왜 필요한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곧 있으면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없을 때 또 새로운 이벤트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월 달부터 진행되는 CES라는 가전 박람회가 진행되는데 그 안에서 가전제품과 함께 이 자동차, 스마트카에 대한 부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스마트카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삼성이 최근에 2015년도 12월 달에 새로운 이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이 차량 쪽 전장 사업에 대한
팀을 신설했었죠.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미 VC 사업팀을 신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우리나라 기업 두 곳에서 새롭게 이 전장 사업, 그러니까 차량용 쪽으로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팀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이 진행했기 때문에 삼성이라면은 대한민국이 하는 일처럼 또 여길 수 있고 삼성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팀 신설은 이번 달 12월 달에 진행됐지만 이미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 LG와 같이 이 스마트카에 대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때부터 인디아와 함께 스마트카에 대한 전장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자, 우선은 유럽 쪽에서 아우디와 함께 2015년도 또 다시 한번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 SDI를 통해서 BMW와 폭스바겐 쪽에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또 추가 플러스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협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설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고 앞으로 더 키우겠다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성장에 대한 산업 집중하셔야 된다.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LG는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일찌감치 구글과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업체로 해서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LG전자가 이 하반기에 GM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큰 반등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전기차 플러스 스마트카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공급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삼성과 LG가 다시 한번 이 스마트폰 아닌 IT 새로운 자동차 쪽에서 격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시장에서 주요 기업이 다시 한번 쟁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카에 대한 시장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업황이기 때문에 IT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또 새로운 자동차 기업도 있죠. 당연히 현대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도 삼성과 LG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용의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친환경차, 전장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신축하고 또 연구개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새롭게 나온 EQ900, 그러니까 제네시스 새로운 기종에서 이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탑재를 하면서 스마트카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처럼 주요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카의 새로운 시장을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당연히 지켜보셔야겠죠. 앞으로도 이 전기차 당연히 보급화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상용화되고 보급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현대, 기아, 그리고 또 LG, 삼성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카 시장, 당연히 시장에서 보급화되고, 또 상용화되고, 상용화되고, 보급화되고, 네. 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안에서 스마트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찾아냈는데, 과연 스마트카에서 어떤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되느냐? 자, 좀 더 가깝게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카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부품에 대한 명칭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 안에서 카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차량 내부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하나같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스마트카의 카메라 모듈. 이 장치로 하여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선은 이 차량에 대한 이 카메라를 센서를 통해서 이 주행에 대한 부분들, 안전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안에서 이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또 새롭게 이 전방에 대한 부분들, 카메라 응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당연히 체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선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더해서
이 카메라 모듈로 해서 안면 인식을 한다면은 이 졸음 운전 방지까지 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카메라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스마트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스마트카에서 첫 번째로 먼저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이와 같이 스마트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카의 첫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 모듈, 스마트 센서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메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뭐 차량 내부에서는 블랙박스와 그리고 야간에 주행할 수 있는 차선 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ADAS라고 하는데 자, 이런 기술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점. 최근에 와서는 ADAS 혹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 첫 번째 스마트카 관련주로 해서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키워드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고 가신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굴곡,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 그 밖에 있는 키워드들은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자, 일단 주요 기업들이 주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들을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찌감치 이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에서 이 바이오 진행하는 것처럼 애플과 구글 안에서 특히 애플에서 스마트카에 대한 이 관련 기업들을 M&A를 해왔습니다. 주요 기업들을 인수를 해왔다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와 같은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명을 외우기보다는 이 회사들이 어떤 장비를 그러니까 애플이 어떤 장비 회사를 인수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3D 촬영 기술과 또 안면 인식 기술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이 기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음 운전 방지라든지 운전자의 상태를 인식을 해서 이 운전자에 대한 성격과 그리고 운전자의 습관을 좀 통계를 해서 이 운전에 대한 안전의 부분들을 경고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졸음 운전. 의 부분들을 또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인공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AI에 대한 기능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일단 이 내비게이션에서 과거의 스마트폰 쪽에서는 안테나와 그리고 와이파이 기술을 좀 선보였었는데, 이제는 차량 쪽으로 접목하게 되면은 더 큰 폭넓은 이 통신 기술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GPS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두각이 나타날 것인데, 당연히 애플이 담아낸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LG,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이와 같은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인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키워드 당연히 메모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비슷한 추이입니다. 지도에 대한 이 GPS 기술을 통해서 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SK텔레콤에서 내놓은 T맵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자, 가장 빠른 길을 찾는 이런 기능이 소비자로 하여금 크게 매력이 부각이 되어서 최근에 와서는 이 지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도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이 차량형 쪽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빅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데이터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 기기로 하여금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이 구름 위에 띄워놔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 공유를 위한 클라우딩 컴퓨팅까지. 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기업 두 곳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관련된 인공지능이 좀 더 첨가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은 카메라 모듈 쪽에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데, 그 밖에 있는 키워드들도 우리가 차츰차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꼭 체크 포인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플에 대한 주요 기업들을 봤는데, 사실은 이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카가 가장 상용화, 보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선진국 쪽에서만 이 스마트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안에서도 이 스마트카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주요 어떤 기업들이 스마트카에 관련된 기술을
또 챙겨가고 있는지. 자, 보시면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미 여러분들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설립하고 스마트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바이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바이두는 사실은 이 페이스북이나 혹은 트위터 같은 이 SNS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 SNS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인공지능이나 혹은 자율주행 시스템, 이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카의 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기업과 함께 연관될 수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바이두와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키워드들을 당연히 종목 중심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점. 앞서서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과 같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당연히 이겨낼 수 있겠죠. 확실한 종목, 이와 같이 확실한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마트카에 대한 주요 기업들, 그리고 주요 국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카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뒤편에 보시는 바로 이 CES. 자,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가전제품, 그것을 더 벗어나서 사물 인터넷이 아닌 만물 인터넷 쪽으로 우리가 높여볼 수 있는데, 요번에 2016년에 CES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자, 세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기를 통해서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IoT, 그리고 그 사이에 TV 산업까지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CES를 통해서 항상 거론됐던 것이 이 TV 시장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관점이었었는데, 사실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관점을 해서 요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TV로 하여금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통제, 컨트롤이 가능하겠고, 또 TV로 하여금 스마트카 통제까지 가능하게끔 이번에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인데, 자, 일단 기사글을 보시면은 요번 이 가전협회에 따르면, 그리고 이번 CES에서 2016년에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아우디, BMW, 현대자동차, 그리고 벤츠까지 주요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와 함께하는 부품 회사들까지 무려 9개 완성차와 115개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이번에 CES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CES에 참여하는데 당연히 스마트카 관련된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자, 이와 같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없지만 그래도 산업적으로, 기업적으로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멘텀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CES에 대한 관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CES가 어떤 박람회길래 이와 같은 중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자, CES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E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매해를 거듭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CES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자, CES를 통해서 바로 이 시장의 혁신적인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70년도 때에는요, 이 소비자 가전들, 사실은 이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었죠. 당시에 냉장고만 해도 가장 최신식 가전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자, CES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시장이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자, 당시에 VCR,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부분들 또 소비자 가전으로 많이 떠올랐었고요. 자, 그리고 CES를 통해서 이 LD 플레이어. 사실은 카세트 테이프 위주로만 시장에서 많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었는데, 자, 레이저 디스플레이로 해서 이 다양한 가전제품이 선보였다는 점. 자, 그리고 과거, 참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자, 디지털 시계. 그 이전까지는 아날로그 시계에서 이제는 이 전자시계가 도입됐다는 거죠. 자, 일단은 과거 70년대 풍이었고요. 80년대 넘어가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모두 다 친숙한 가전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가전제품 중에 하나이죠. 자, CD 플레이가 80년대 처음 선보였고, 자, 캠코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었던 것이 이 콘솔 게임. 처음 이 닌텐도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80년도에 가장 큰 인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CES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소개가 되었고, 차후에 보시면은 90년대, 2000년대 이와 같은 것들이 다들
하나씩은 가정 내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것이 바로 CES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한다면요. 90년대 가장 크게 히트 상품이 되었던 거는, 자, DVD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처음 소개했고요. 그리고 HD TV가 그때 90년대부터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디지털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이 되진 않았지만, 자, 이미 90년도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00년대에 넘어와서 발표되는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소비자 가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00년도에 이 플레이스테이션과 이 쌍벽을 이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콘솔 게임이 인기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 2000년대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소비자들이 또 많이 선호하고 있는 제품들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과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을 위한 오락 시스템이지만 이것들이 또 사물 인터넷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TV에만 연결해서 써왔던 것인데, 이제는 인터넷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이 콘솔 게임으로 해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후에는 이 당장은 시사되지 않지만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 함께 가전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예전에 대한 이 가전제품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때, 자,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찾고 있는 제품이죠. 자, OLED TV가 2008년도 때 처음 선보였습니다. 바로 소니 기업에서 선보였던, 자, 이와 같은 OLED TV를 2008년도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CES. 자, 이 CES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OLED TV가 3D TV까지 구현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자, 2010년도 때는 지금은 누구나 또 가정에 한 집 걸로 한 집은 갖고 있는 태블릿 PC가 2010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기억을 해보시면요. 2000년도 후반 때부터는 이 CES에서 소개했던 제품들이 바로 증시와 연결돼서 태블릿 PC 관련된 기업들이 2010년도에 그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리고 2011년도 처음 스마트 TV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자, 삼성이 스마트 TV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CES에서 선보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주가를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 2011년도, 12년도 때가 가장 정점이었다라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CES에서 선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한 해 더 걸러서 처음 2012년도 때 스마트워치를 소개를 했는데, 자, 지금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좀 들겠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인데, 과거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처음 소개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제품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스마트워치가 선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이 IT 기기를 우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게 히트를 쳤던 주식 종목들이 무엇이었냐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소비자 가전들이 선보였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 선보였던 가전제품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CES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보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상용화되고 이것이 진짜 보편화되는 시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것들이 유행했고 어떤 것들이 히트쳤는지 이것들도 하나씩 메모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것들이 보편화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의 CES를 통해서 우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업별로 주요 이 CES에서 발표됐던 제품들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자, 우선은 나열된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자, 그리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이와 같이 카테고리로 나눠졌는데요. 자, 2013년도 때 가장 시장에서 히트가 쳤던 것이 어떤 기술을 선보였을 때 히트가 되었느냐? 자, 바로 이 내용들을 보시면 TV 관련된 이 제품들이었습니다. 일단 2013년도 때에 어떤 디스플레이였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처음
시장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TV 패널 안에서도 플렉서블하게 곡선 형태의 TV가 그때 당시 처음 소개되었는데, 자, 이것은 바로 2015년도 때 새롭게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갖춘 TV가 시중에 나오게 되었죠.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우리가 원한다면은 살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만 선보였지만은 이제는 상용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4년도 때 가장 시장에서 유행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역시나 이 시장에서 새롭게 TV 패널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LG전자에서 UHD TV, 그리고 뭐 그 밖의 기업들에서 UHD TV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선보였는데, 자, 2014년도 때는 UHD TV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2015년도에 UHD TV가 지금 상용화 되었죠. UHD TV에 플렉서블까지 더해지는 그런 TV 패널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런 TV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겁니다. 자, 불과 1년 사이에 상당히 소비자로 하여금 상용화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자, 작년에 유행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자, 작년에 가장 크게 히트가 되었던 것은 이 2015년도 CES의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은 2014년도 말, 그리고 2015년도 초, 올해 초가 되겠죠. 가장 시장에서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시장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주요 통신사, SK텔레콤, 자, 그리고 LG, 자, 그리고 이 KT, 주요 통신사에서 TV 광고를 보시면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TV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불과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점차 기술력에 대한 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CES에서 발표되는 상품은 바로 즉각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6년에 바로 1월 6일 날 발표될 CES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놓치지 말고 잡아가셔야겠죠. 자, 2016년에 어떤 것들이 과연 CES에서 선보일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말하나 마나 스마트카가 될 것이고, 자, 스마트카 이외에 어떤 것들이 또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찌감치 애플과 구글에서는요, 이 스마트카 시장뿐만 아니라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구글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번에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어느샌가부터 이 CES 혹은 주요 이 IT를 선보일 수 있는 박람회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로봇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체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이 기업, 로봇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인간형에 가깝게,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좀 더 이 부합할 수 있는 로봇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카로 연관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인공지능 형태를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는, 과거에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우리 말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봇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스마트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더 나아가서 IoT, 사물 인터넷에도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이 이번에 CES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로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봇에 대한 이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일단은 이 일반 사회에서 이 젖할 수 있는, 일단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산업용 쪽으로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이 현지 공장 안에서도 로봇 시스템화 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쓰기보다는 로봇 시스템화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CES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술을 선보일 때 인공지능이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는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 관련된 키워드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것이겠죠. 자,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소비자 가전에 대한 이 부분들인데요. 최근까지 이 삼성의 갤럭시 기어, 그리고 애플의 애플워치, 그 밖에 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이 웨어러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기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VR이라는 것인데요. 가상현실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보면 쓰고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국한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이 스크린 빔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안경을 착용해서 영화를 한 편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가전제품이죠. 자, 일단 이 제품을 좀 선보였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주요 기업에서도 이와 같이 가상현실을 진행할 수 있는 안경 형태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한번 CES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 플러스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 제가 스마트카의 키워드로 새롭게 알려드렸던 것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탔을 때 앞 유리, 그러니까 본네트 되기 전에 앞유리 쪽에 우리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혹은 주행하고 있는 옵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접근, 이런 차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유리, 앞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띄워놓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빔 형태로 해서 HU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레이저로 빔 쏘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앞유리 쪽에 전자신호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증강현실 시스템인데, 자, 이 가상현실, 이 버추얼, 장비를 통해서, 가상현실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앞으로 미래에서 쓸 수 있는 소비자 가전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이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카 쪽에서도 접목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은 소비자 가전이 선보일 수 있는 것이 올해 이제 내년 2016년 CE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스마트 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니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IoT를 통해서 다양한 가전제품과 스마트 기기를 호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이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플러스 알파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간단한 기기를 통해서 이 다양한 전자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가정 내에 있는 모습들만 보고 계십니다. 자, 요번에 CES를 통해서 이 가정 밖을 벗어나는 형태의 기술이 선보이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스마트 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는 만물 인터넷 관점으로 확장돼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가령 얘기를 들어서 집 안에서 이 집 밖에 있는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밖에 나가서는 차량을 우리가 이 키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 키를 통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스마트 홈 시스템에서 이제는 만물 시스템까지.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보안에 관련된 데까지 더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결국에는 IT를 접목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전제품과 기술력들이 결국에는 자동차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만큼 이 CES에 대한 중요점을 알려드렸고, 결국에는 자동차와 접목할 수 있는 IT 기술이 소개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래,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래 시장을 본다라면은 이와 같은 모멘텀 당연히 찾아가셔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건네드렸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내부에서 성장성을 키울 수 있는 산업들로 눈을 돌리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만큼은 다음 주에 대한 얘기를 혹은 미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꼭 빼놓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목요일 이 시간 다음 시장 다음 주 그러니까 CE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의 이야기를 건네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꼭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목요일 꼭 이 시장을 유행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목요일 놓치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 이강문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